안녕하세요. 저 100만원 경영학이라는 책을 쓴 저자 이동현입니다. 제가 최근에 동영상을 찍는 법을 배워서 한번 동영상을 통해서 저자가 한번 이 책에 관해서 강의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제가 시간이 이렇게 뭐 많이 나지는 않기 때문에 일요일날 같은데 한가할 때 조금씩 제가 쓴 내용에 관해서 한번 강의를 해볼까 합니다. 오늘 먼저 처음 강의를 할 내용은 머릿말부터 제가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이제 이 100만원 경영학에 대한 내용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이 모두 4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1장하고 2장은 이제 장사를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또 장사를 하다 보면은 그 리스크가 생길 것인데 그러한 리스크를 장사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우리가 좀 피해 볼 수 있을까 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고요. 후반부에 들어가서는 3장에 가서 장사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해가지고 통상적으로 우리가 경제 경영에서 이제 얘기하는 그런 창업론을 제 나름대로 다르게 생각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거론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 장에 가서는 관념에서 벗어나야 장사를 쉽게 할 수 있다 해가지고 통상적인 그 경제 경영사가 노출하는 그 관념적인 경영관과 저의 100만원 경영학이 어떻게 다른지 그런 문제를 좀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 책을 보시는 분은 1장과 2장 정도만 일단 읽으셔도 3장, 4장은 또 독자분들이 견해를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장사를 시작하는 분들한테는 일단 1장, 2장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권말 부록에서는 1인 5포상의 사업 연대기 해서 제가 한 4, 5년 동안 좀 아주 작은 규모의 유통업을 하면서 느낀 사업 내용을 이렇게 담았습니다. 저는 원래 이제 장사라기보다는 이제 무역을 오랫동안 해왔어요. 한 20년 정도 됐는데 직장 생활을 한 8년 정도 했었고 나와서 이제 수입 유통 쪽에 종사를 하다가 그 과정을 이동현의 무역일기라고 해서 한 10년 동안 한 5권에 걸쳐서 담았는데요. 이번에 이제 장사란 무엇인가 100만원 경영학을 이렇게 쓰게 된 이유는 제가 무역을 하면서 이제 느낀 것들 가운데서 무역을 하지 않으시는 분이라 하더라도 장사를 할 때 어떻게 하면은 이제 쉽게 우리가 접근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문제만을 제가 이제 별도로 발췌를 해서 일반인들에게 알기 쉽게 쓰기 위해서 별도로 이제 무역책이 아닌 장사책을 쓰게 된 것입니다. 먼저 이제 그 서문에 들어가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여 년 전 어느 날 오후 저는 청계천 공구상가 골목 귀퉁이에서 하염없이 내리는 비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무턱대고 사업의 길에 나섰으나 어떻게 장사를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햄릿의 고민과 돈키호테의 만용으로 시장의 무대앞까지는 간신히 도달했지만 더 나아갈 곳을 찾지 못했던 것입니다. 담벼락에 붙은 연극 포스터를 선망하는 배우 지망생처럼 상가 진입을 머뭇거리는 상인 후보자는 단역의 매장 직원이 부럽기만 했습니다. 지나가는 행인에게는 대본조차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제가 처음에 서문에서 이렇게 썼는데요. 이 내용은 이제 장사를 처음 시작을 했을 때 제가 이제 청계천 공구상가 같은 데 이렇게 가다 보면은 뭐 물건들은 많이 있고 또 직원들은 자기 일 하느라고 바쁘고 하는데 저는 그 물건이 뭐에 쓰이는지도 모르고 또 당장 일거리도 없었고 그러니까 막막한 그런 심정을 갖다가 제 나름대로 이렇게 쓴 것인데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어떤 그 전제 조건 없이 장사를 시작을 해왔던가 하는 과정만을 갖다가 뽑아서 제 1장 장사를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거기에 담았던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장사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장사하고 좀 다릅니다.
보통 이제 장사한다 그러면 뭐 무슨 요식업 같은 거 그런 것들은 이제 많이 생각하는데 식당 같은 거 많이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러는데요. 저는 이 책에서는 그런 것을 전혀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아무 어떤 자본이라든가 장사에 대한 경험이 없었을 때는 굳이 뭐 그런 점포를 내야만 하는 장사가 아니라 아르바이트도 있을 수가 있고 행상이나 노점상 이런 것도 또 무점포형 장사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도 하나의 장사고 그것은 큰 자본이 없이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부터 이제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이 책이 좀 다른 점은 보통은 이제 장사하면 뭐 백화점이나 시장에서 볼 수 있는 소비재 중심으로 이제 장사를 거론을 하게 되는데 저는 그 산업재라고 공장 같은 데서 쓰이는 그런 소모품이나 자재들 이런 것들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다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제가 이제 다른 관점에서 포함을 하고 있는 것은 한 10년 전부터 우리나라가 인터넷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인터넷을 통한 유통업 같은 거 이런 것도 제가 이제 포함을 시켜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장사를 하려면 이제 돈을 많이 벌어서 이제 부자가 되려고 이제 장사를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지만은 저는 그 생각이 다른 게 그것은 그 나중에 문제고 100만 원씩 처음씩 벌다가 한 월 200만 원에서 500만 원씩 꾸준히 벌 수 있다 그러면 일단 자영업자로서는 일단 자리를 잡은 거 아니냐 그런 관점에서 뭐 그 이상의 큰 범위는 아예 거론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후반부에 가서 중점적으로 다뤄질 내용들인데요. 보통 이제 자영업이라든가 하는 그런 자영업의 경영이 왜 대기업의 경영과 차이가 나느냐 그런 것을 자본운동의 법칙 하에서 제 나름대로 해명하는 그런 분야가 있는데 이것은 뭐 굳이 장사를 시작하시면 꼭 아셔야 될 내용들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제가 갖고 있는 100만 원 경영학의 철학이 어떤 사상적인 기반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느냐 이런 것을 한번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0만원 경영학이라는 제 나름대로 보면 일종의 그 토종 경영사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굳이 우리나라에만 통용이 된다고 그렇게 제한된 것은 아니고요. 뭐 미국이라고 그러면 1000달러, 뭐 중국이라면 1000위엔, 일본이라면 10만원 경영학 이렇게 불러도 그쪽 토양에서도 적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보편적인 생각을 제 나름대로 적용시켜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서론 분야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이렇고요. 이제 앞으로 시간 날 때마다 한 챕터 제가 이제 책에 나온 내용을 병행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제 뭐 자주 올리지는 못하고요. 제가 시간이 날 때마다 책에 나온 것을 이제 직접 저자가 설명하는 방식을 통해서 독자분들이 이제 아무래도 책을 읽는 거하고 또 이제 실질적으로 육성으로 듣는 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을 테니까요. 그런 점을 비교를 해 보시면 또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제 처음이라서 이 정도 선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만원 경영학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 첫 번째 강의에서는 제가 서문을 해설을 했고요. 오늘은 이제 책에 들어가기 전에 그 100만원의 유래 이렇게 해서 왜 100만원이란 말을 제가 내세우게 됐느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보통 이제 책을 낼 경우에는 제목이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요. 저는 이번에 그 100만원이라는 그 제목을 꼭 고집을 했습니다. 그럼 하필이면 1억 원도 좋고 10억 원도 좋은데 왜 그 100만원이라는 이름을 내세웠을까 생각을 해보면요. 제 머릿속에서 이렇게 단순하게 나온 아이디어라기보다는 한 10여 년 동안 제가 100만원에 대해서 오랫동안 생각을 해왔기 때문에
100만 원이라는 단어를 집어넣고 싶었던 겁니다. 원래 저는 이제 생활이 뭐 직장 생활할 때나 자영업을 할 때나 생활이 무척 간소한 편이라서 별로 사람을 만나지 않고 별로 사교력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1990년대 초반에 아니 1999년이었네요. 제가 그때 이제 무역일보라고 지금은 이제 폐간된 그 무역 전문지에 한 1년간 무역 에세이를 기고한 적이 있습니다. 그 기고 과정에서 많은 독자들이 뭐 저를 찾아오거나 또 메일로 어떤 문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아마 제가 이제 매체에서 연재를 하고 있으니까 사업을 무척 잘하는 사람인 줄 알고 이거저거 사업에 관한 질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저는 이제 제 사무실도 없고 나무의 책상 하나 빌려가지고 이제 아르바이트로 이제 기고 생활을 하면서 제 자영업을 해나가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딱히 제가 어떤 무슨 해결책을 제시할 만한 그런 식견도 없었고, 단지 제 자신이 그렇게 이제 100만원, 200만원 이렇게 벌어나가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사업을 해나간다면은 다른 사람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관점에서 이제 글을 썼던 거죠. 그런데 그 메일이라든가 저를 만난 분들을 이렇게 보면은 이 사회의 어떤 뭐 주류라기보다는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제대로 인생이 잘 안 풀린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물론 저 자신도 뭐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그분들 개개인 사정은 물론 딱한 사정이지만은 제가 이제 여러 사람들을 그때 접하면서 제 나름대로 이렇게 판단한 것은, 이분들이 처음에 100만 원이라는 이 관문을 갖다가 좀 쉽게 통과하지 못하고 좀 더 이제 장사라든가 어떤 사회 입문을 너무 어렵게 시작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100만 원의 생각이 한 이제 10여 년 동안 계속 이어지면서 이번에 이제 제가 어떤 형태로나마 책으로 한번 내볼 필요가 있겠다 해서 발간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책의 이제 독자층이 이제 조금 일반적인 실용 경제 경영 서적의 그 독자층하고는 조금 다른 그런 측면이 있어요. 말씀드리자면 뭐 이제 막 학교를 다니고 있거나 학교 졸업을 해서 청운의 꿈을 안고 있는 그런 청년층이라고 그러면은 제가 갖고 있는 100만 원의 영역이 너무 규모가 소극 보수적이고 소극적이고 그렇게 여겨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저희 독자층에는 보면은 뭐 열심히 일을 했는데 직장에서 뭐 정리해고가 됐다든가 명예퇴직을 하게 돼서 전혀 다른 분야에서 발을 내디딜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이라든가, 뭐 장사를 한다고 했지만은 그게 여의치 않아서 다시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한다든가, 그런 사회로 보면 마이너 리그에 속하는 그런 분들에게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서 쓴 게 100만 원 경영학입니다. 일단 100만 원 어떤 장사든지 사업을 할 때 제가 제일 중요한 것은 뭘 하더라도 이제 부작용이 없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왜냐면 제한된 자본을 가지고 한번 했다가 안 되면은 뭐 다시 뭐 시작을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런 처음 자영업의 세계에서는 뭐 종잣돈이 거의 없거나 이제 막 조금씩 벌어가지고 뭘 해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과정이 뭐 시행착오를 겪어서 한다기보다는 반드시 자리를 잡아야 되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뭐 자본이 많은 사람이 뭐 이거 한번 시도해보다 안 되면 다른 거를 또 해본다든지 그런 거하고는 또 발상이 좀 다른 아주 절실하고도 심각한 그런 단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제가 100만 원 경영학을 권하고 싶은 것이지, 일반적으로 뭐 직장생활 잘 한다든가 또 뭐 앞으로 뭐 큰 기업에서 자기 나름의 꿈을 펼칠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한테는 조금 거북하게 들릴 내용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지난달인가 창업 관련 어느 인터넷 신문에서 저한테 서면 질의를 한 적이 있어요. 저는 이제 주로 무역업 쪽에 이 계통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장사나 창업 이런 관련 쪽에는 아무 연구가 없고요. 그래서 거기서 어떤 계기를 해서 저한테 이제 질의를 해왔는데, 그때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책에 나온 내용대로 하면 모든 사람들이 창업에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저는 제 책에 웬간하면 성공이라는 말을 쓰질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사회가 꼭 뭐 성공한 사람만이 사는 것도 아니고 저 자신도 성공한 축에 속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런 말보다는 자기 나름대로 뭐 어느 정도 소득을 얻어서 꾸준히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그런 수준의 사업을 저는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에 성공이란 말을 쓰질 않고 100만원 경영학대로 하면은 일단 월 200에서 500만원씩 벌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글을 썼습니다. 또 다른 질문을 보면은 창업 전에 준비기간은 필요 없다고 하셨는데요. 진짜 아무런 준비 없이 무턱대고 창업에 뛰어드는 것은 너무 무모하지 않을까요? 하는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근데 100만원 경영학에서는 꽁 잡는 게 매라고, 먼저 일정한 소득을 얻는 궤도에 오르는 걸 우선 제일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 준비를 한다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래서 100만원을 갖고 있는데 100만원 동안 경영 공부를 한다든가 도서관에서 공부를 한다 그러면 그런 기회비용도 있으니까 100만원을 벌어도 사실 아무 소득이 없는, 이득이 없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100만원이라든가 200만원 이렇게 버는 것은 많이 생각하지 말고 많이 공부하지 않고 벌어야 사실 이 의의가 있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반경제학적 사고가 있는 거죠. 그런 게 또 있는데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일반 창업자들이 의외로 창업과 관련된 아르바이트와 같은 경험을 할 엄두를 못 내는 사람이 많은데요. 그런 사람들이 주로 창업 관련 교육원 같은 데서 강의를 듣거나 그들에게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런 질문이 왔어요. 그래서 이쪽이 창업 관련 신문이 아무래도 창업 컨설턴트하고 연관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저한테 일단 유도 신문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창업 컨설턴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또 반경영학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창업 컨설턴트라고 그러면 자기가 어떤 분야에서 잘 알고 그것을 남한테 강의를 해서 수수료를 얻는 그런 직업이라고 하는데, 장사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장사라는 건 자기가 장사를 잘 한다고 그러면 장사를 하지 굳이 창업 컨설턴트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창업 컨설턴트를 맹종할 필요는 있을까? 그분도 그 나름대로 식견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직업을 가졌지만, 정작 생각해봐야 될 것은 제가 100만원 밖에 없다. 근데 그것을 창업 컨설턴트에 수수료로 내고 그 사람한테 또 받아가지고 사업을 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유도 신문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창업 컨설턴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또 반경영학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창업 컨설턴트라고 그러면 자기가 어떤 분야에서 잘 알고 그것을 남한테 강의를 해서 수수료를 얻는 그런 직업이라고 하는데, 장사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장사라는 건 자기가 장사를 잘 한다고 그러면 장사를 하지 굳이 창업 컨설턴트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창업 컨설턴트를 맹종할 필요는 있을까? 그분도 그 나름대로 식견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직업을 가졌지만, 정작 생각해봐야 될 것은 제가 100만원 밖에 없다. 근데 그것을 창업 컨설턴트에 수수료로 내고 그 사람한테 또 받아가지고 사업을 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좀 뭔가 본질에서 좀 벗어난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비슷한 질문이 있는데요. 요즘 1인 창조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초보 창업자들에게 해주실 조언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근데 그 어떤 장사 돈이 없거나 했을 때는 무엇보다 기발한 아이디어를 생각을 해서 어떤 물줄을 구한다 그러면은 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데요. 저는 반대로 그런 창조적인 일보다는 허드렛 일에서 일거리를 찾는 게 좀 빨리 돈을 벌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뭐 아이디어를 개발하려면 많은 시행착오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당장 끼니 걱정을 하면서 뭘 창조하겠다는 것은 자신은 물론 주변한테도 너무 큰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최소한의 기반이 있고 나서 해도 늦지 않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다른 질문이 창업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말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아이템들을 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특별한 아이템을 찾지 못하는 평범하고 별다른 재주 없는 보통 예비 창업자들에게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저 자신이 뭐 책에서도 뭐 독특한 뭐 아이디어를 개발하는 그런 것이 전혀 없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제가 반도체나 전자부품 유통업을 하고 있지만은 저는 반도체나 전자부품이 또 뭔지도 모르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모르시는 분들은 어떻게 장사를 뭐 제품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장사를 할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좀 많이 알수록 좀 더 자기 경쟁력이 있는 것이 아니냐 생각하기 쉬운데 그것은 이제 제가 하는 방식으로 달리 말씀드리면은 서점에는 그 책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서점 점원이 그 책 다 읽고 내용을 알고 판매를 하는 건 아니고요. 다만 서가에 어디 꽂혀 있기 때문에 손님한테 빨리 찾아서 내다 주고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 책에 대해서 모르지만 어떤 책에 대한 장사를 하고 있듯이 마찬가지로 그 제품에 대해서 다 아는 것이 아니라 유통 경로에 좀 밝다 그러면은 그것도 상대적으로 장사를 할 수 있는 하나의 그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알아서 하는 그런 방식보다는 덜 알고도 할 수 있는 방식 그런 방식의 장사를 저는 주로 해왔고 또 그런 방식을 권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100만 원이 왜 하필이면 100만 원이라는 그 100만 원 경영학이라는 이름을 붙였냐는 걸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이 일반 대중 실용경제 서적 같은 경우는 뭐 좀 적극적으로 자기가 도전 의식을 가지고 좀 꿈을 펼치는 그런 책들은 많이 있지만은 막상 그렇게 해 나가서 실패하고 좌절했을 때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막막한 사람들한테 주로 저는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이제 글을 쓰고 있기 때문에 정작 막상 이제 이 100만 원 경영의 장사는 무엇인가라는 것을 대해서 자기가 생각하는 거하고 좀 다르게 여기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미리 말씀드리지만은 너무 그렇게 하시지는 말기를 바라고 싶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100만 원 유력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고요. 다음 주부터 본문에 들어갈 텐데 중간중간에 뭐 질문하실 내용이 있으면은 블로그상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확인해 드리겠고요. 좀 긴 내용이면 또 블로그에 제 질문 코너가 또 따로 있어요. 거기다 서신을 보내주시면은 강의 도중에 틈틈이 확인된 다른 분도 알아야 될 사항이면 같이 강의 시간에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사가 되시려고 그러구나, 박사가. 백만원 경영학 오늘은 세 번째 강의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본문에 들어가서 1장 장사를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에서 1절 떡방앗간을 할 것인가 떡 행상을 할 것인가 이 절을 강의하겠습니다. 제가 이 첫 절을 제목을 떡방앗간을 할 것인가 떡 행상을 할 것인가 라고
이런 제목을 집어넣은 것은 우연히 그 TV를 보다가 취직이 잘 안 돼서 떡방앗간 집에서 이제 몇 년간 이제 그 인턴 생활을 하면서 나중에 창업 준비를 하는 분이 그 뉴스를 본 적이 있었는데, 그 뉴스를 보고 나서 우리가 생각하는 창업이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 어떻게 다른가, 이런 걸 한번 비교하기 위해서 이 절을 집어넣은 것입니다. 먼저 그 본문 17페이지에 들어가면은 그 얘기에 앞서서 제가 잠깐 축구 얘기를 썼습니다. 요즘은 해외 축구 프리미어리그 같은 그런 이제 방송이 이제 TV에서 이제 방영되다 보니까 비선수 출신 해설자가 아주 풍성하게 입담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는 이제 그런 해설을 들으면은 해설자는 과연 볼을 직접 차보라고 하면 얼마나 찰 수 있겠는가 하는 짓궂은 생각이 좀 듭니다. 그건 저의 어렸을 때의 경험이 있어서 그런데요. 저희 아버지,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는 이제 소시적에 좀 축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보면은 이제 항상 축구공을 사다 주셨는데, 정작 저는 볼을 차더라도 뭐 아무리 힘껏 차도 떼굴떼굴 굴러가기만 하고 볼이 제 방향대로 나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많이 아는 거 하고 볼로 이제 직접 차보는 거하고 이렇게 현격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저는 이 경제 경영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보통 우리 이제 경제 경영의 전문가들은 많이 있지만은 과연 그 사람들이 100만 원을 실질적으로 벌어본 적이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제가 100만 원이라는 것은 어떤 실체적인 진실, 장사라는 시장이라는 현실에서 직접 상행위를 하면서 돈을 벌어본 적이 있느냐, 그 지식이 아니라 어떤 행동이라든가 실천,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제 자영업을 하는 사람에게도 저는 항상 직종을 가리지 말고 먼저 100만 원을 꾸준히 벌어보라 하는 얘기도 이런 맥락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100만 원 경영 시작을 할 때 주체가 있는데요. 저는 항상 객관적인 관점에서 쓰지 않고 나를 앞세워서 나를 주어로 해서 문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다른 경제 경영 서적하고는 좀 다른 면이 있는데요. 나라는 주체가 어떤 시장이라는 현실에서 이렇게 상행을 해 나오면서 성장을 해 가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진실이 아닐까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경제 경영 서적을 봐도 저의 가장 큰 궁금증은 저자가 과연 얼마를 벌고 또 얼마의 자본으로 얼마의 매출을 일으키면서 성장을 했냐, 이 얘기가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아무리 많은 정보를 제공한다 하더라도 결국 저자 자신에 대한 궁금증은 해소되지 않고 마무리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옛날부터 돈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아무것도 없었을 때조차도 저의 자본과 어떤 매출 실적을 공개하면서 글을 썼는데요. 이런 방식이 이제 오랫동안 지속되어 오다 보니까 하나의 습관이 돼서 항상 제 이 100만 원 경영학 뒷부분에는 나옵니다만은 제가 무슨 일을 하고 있으며 어떤 매출을 어느 정도의 실적을 가지고 제 얘기를 하고 있는가, 그런 것을 밝히기 위해서 나라고 주어를 만들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떡방앗간 내용은 이제 책에 나와 있기 때문에 굳이 텔레비전 뉴스에 나온 그런 것을 소개하지 않고요.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다가 이제 떡방앗간 수련을 하는 그런 사람을 보면서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보통은 이제 창업을 하기 전에 많은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100만 원 경영학에서는 즉각 실행할 수 있는 창업 방식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전제를 달지 않고
즉각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자꾸 조건을 내세우고 단서를 많이 만들어 나가면서 창업을 못하게 되는 그 변명거리를 계속 만들어내는 것은 아닌가, 그런 우려를 사전에 막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은 일반적인 그 창업 컨설턴트의 그 권고하고는 크게 다른데요. 보통은 섣부른 창업은 금물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과거서부터 한 10년 전부터 계속 지켜본 바에 따르면은 되게 보면 너무 창업 준비를 많이 하고 또 창업이라는 게 두렵다 보니까 도서관에서 공부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시간을 많이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한 1, 2년 그렇게 지나다 보면은 어떤 좀 자기가 어떤 치열하게 생각하는 그런 것을 실종돼 버리고 그냥 룸펜 비슷하게 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초장에 사업을 하려고는 바로 뭐든지 바로 실행을 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두 번째, 제가 또 일반적인 그 창업론하고 다른 게 단순한 일에서 창업의 길을 찾는다, 이런 방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창업에는 보통 이제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첫째는 창업자가 자기 개발을 많이 해서 자기 가치를 높인 후에 보다 유리한 조건에서 상품과 화폐 간의 교환 과정에 참여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둘째는 그 자기 개발, 밑도 끝도 없는 자기 개발, 그런 것은 나중에 좀 여유 있게 하고 바로 상품과 화폐의 단순 교환 과정을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판매 기술을 습득하는 그런 방식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창업 방식은 바로 이 두 번째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그 떡방앗간의 얘기를 떡방앗간을 창업을 준비하는 분을 예를 들어본다 그러면은, 저 같으면 그 떡방앗간을 한다기보다는 단순하게 떡 행상을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떤 그 생물의 그 진화론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면은, 어떤 생물이든지 이제 단세포에서 다세포의 진화 과정을 거친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장사라는 것도 초기에는 단순한 경험에서 복잡한 경험으로 진화하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떡집을 한다는 것은 떡을 만드는 행위, 그러니까 제조 방식을 배우고 또 떡을 판매하는 그런 서비스까지 병행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 장사에 입문하는 사람한테는 좀 지나치게 다세포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 같으면은 떡 만드는 기술은 알 필요도 없이 그냥 시장에서 떡을 사가지고 대파는 단세포적인 발상에서부터 장사에 접근해 왔습니다. 이제 떡 만드는 기술을 어떻게 이제 그 도제 방식에 의해서 많이 배웠다고 하더라도 그 문제가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이제 떡 만드는 기계 같은 것도, 설비 같은 것도 구입을 해야 되고, 또 가게토도 또 알아봐야 되고, 그 다음에 떡 만드는 법을 배우는 동안에 어떤 기회비용도 있을 테니까, 그렇게 따진다 그러면 훌쩍 제가 보기에는 한 2, 3년 동안 도제 생활할 때에도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하면은 돈이 꽤 자본이 투자되는 셈이죠. 그렇지만 저 같은 경우는 떡에 대해서 알 필요도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내가 이제 그 시장에서 이제 이런 방앗간 가서 떡을 산다고 칩시다. 그러면 가래떡이라는 게 있는데, 저는 이제 가래떡이라는 것도 모른다고 치면은 물건을 사면서 그쪽 이제 가게 주인한테 이 떡을 뭐라고 합니까? 하면 이건 가래떡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가래떡이구나, 그 이름을 알았으니까. 근데 그 떡을 사가지고 가래떡 사세요, 가래떡 사세요, 그렇게 판매만 하면은 가래떡이 뭔지도 모르지만 하여튼 가래떡을 파는 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저 같은 경우에는 바로 단순하게 시작할 수 있는 저 같은 경우에는 바로 단순하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데에서 이제 창업의 길을 찾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전문성보다는 범용성 있는 기술을 우선 습득하는 것을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장사라는 것은 특출하게 자기만의 노하우를 가지고 장사를 시작을 해야 좀 길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과정을 전문적으로 습득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렇게 아는 지식조차도 이제 전문성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세상에서 이렇게 범용성이 이렇게 많지 않은 거죠. 예를 들어서 떡 만드는 기술이라고 해도 그것이 세상에 이렇게 뭐 보편적인 기술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제 떡을 판매할 줄 아는 놈이 떡을 하나, 가래떡을 하나 사서 되파는 방식을 했다 그러면은 또 다른 물건, 떡이 아니라도 다른 물건 같은 거를 쉽게 팔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팔던 사람이 보험을 팔더라도 잘 팔지, 뭐 전혀 모르는 사람이 보험 상품 팔려면 쉽지 않을 거거든요. 일단 말이 안 나올 테니까요. 그래서 판매라는 것도 하나의 기술이라는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은 판매 기술을 익히는 것이 좀 보편성이 있고 범용적이기 때문에 초기에 사업에 뛰어들 때는 좀 더 그 범용성 있는 기술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대목 그 다음 22페이지 이제 중간 대목을 한번 읽어드리겠는데요. 상인은 개별 상품을 사고 파는 것처럼 보이지만 상품에 내재된 이익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옮기고 있을 뿐이다. 상인 입장에서 상품은 그 자체로 중요한 것이 아니다. 소비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교환을 위한 것일 뿐이다. 쉽게 말해 장사는 돈이 시켜야 하는 상행이며 상품이란 어떤 이익을 운송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장사하는 사람은 그 상품에 대해서, 소비자는 진짜 또 깊게 알아야 될 사항도, 장사하는 사람은 하나의 그 돈을 빌리기 위한 매개체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특성만 알고 있어도 장사를 할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제가 그 떡 행상 하는 방식의 또 유리한 장점이라는 것은 폐쇄적인 제조업보다 개방적인 유통업 창업이 쉽다, 바로 이런 것인데요. 떡집에서 그 떡 만드는 기술을 배우는 방식은 도제적이고 폐쇄적이라서 그 떡방앗간에 들어가서 일일이 살피지 않는 한 그 떡 만드는 법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판매 기술이라는 것은 시장에서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고 자기가 계속 반복하면서 숙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굴 통해서 배워야 된다, 배워야만 장사를 할 수 있다는 그런 고정관념을 깨기 위해서 는 장사, 행상 같은 것이 오히려 더 수월하게 시장에 접근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100만원 경영학에서는 뭐 장사를 하고 싶다면은 그 떡 만드는 기술은 나중에 배우고 우선 떡을 판매하는 방법부터 배우자. 그래서 좀 자본이 축적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뭐 떡 만드는 기술을 배울 수 있다 하더라도 순서는 먼저 쉬운 쪽에서 시작하자, 이런 데서 그 창업의 길을 찾고 있는 게 다릅니다. 오늘 강의는 이렇게 그 100만원이 100만원 경영학에서 장사를 어떻게 시작하느냐, 그런 차이점을 갖다가 이제 떡방앗간을 얘기를 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다음 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100만원을 어떻게 쉽게 벌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0만원 경영학, 오늘은 네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내일은 그 민족의 명절인 설날인데 그 고향에 가지 못하시는 분이 아마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과거에 그런 경험이 있지만은 자기 형편이 좀 어렵다거나 또 뭐 수입이 좀 변변찮을 때는 아무래도 친지들 만나기가 좀 부담스러울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지금 집에서 홀로 자기 진로를 생각한다든가 그런 분들도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할 내용은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처음에 어떻게 100만원을 벌 것인가, 그 문제에 관해서 좀 제가 성실껏 강의를 하겠습니다. 보통 그 자영업자라고 하면은 정부 당국에서 그 정의 내린 바에 따르면은
단독 또는 무급 가족 종사자와 함께 사업체를 운영하는 자영자와 임금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업체를 운영하는 고용주를 의미, 이렇게 좀 썼는데 사실 이해하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그 100만원 경영학에서는 자영업자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매달 200만원에서 500만원씩 꾸준히 버는 단독 또는 무급 가족 종사자와 함께 사업체를 운영하여 하는 자영자와 임금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업체를 운영하는 고용주를 의미, 이렇게 얘기해서 한마디로 얘기해서 쉽게 200에서 500만원 정도를 버는 사람을 자영업자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 일용 노동자라 하면 매달 100만원 이하를 버는 사람, 그 사람을 지금 이제 일용 노동자로 지금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득 수준에 따라서 제가 그 일용 노동자하고 또 자영업자를 구분한 것은 그래야 이제 앞으로 강의라든가 내용을 전개하는 데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자영업자 중에서도 보통 어떤 사람들은 1,000만원씩, 매달 1,000만원씩 이상 버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분이 생각하는 자영업하고 또 200에서 한 500만원 정도 버는 수준을 자영업을 목표로 하는 사람하고는 같은 자영업이라고 해도 그 생각 방식이 크게 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소득 수준을 중심으로 해서 정의를 내려야 논의 전개에 있어서 혼동을 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200에서 500만원 정도를 수준을 얘기하는 거는 제 자신이 한 그 정도밖에 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만 얘기하고 싶은 것이고요. 또 이런 이제 명절날 같은데 최소한 자기가 어느 정도의 그 소득이 있어서 뭐 세뱃돈이라든가 용돈을 조금 드릴 수 있는 그런 여유도 한 요 정도 수준이라고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통 우리는 이제 그 경제 경영에서 많이 얘기를 하지만은 바둑으로 치면 바둑 고급이 프로 구단의 수일기를 이해할 수 없듯이 저 자신은 큰 규모의 기업 경영에 대해서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제가 리스크를 질 수 있는 범위, 그 범위 한 대에서만 자영업자를 거론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뭐 일용 노동자라고 해서 100만원 이하를 버는 사람을 거의 이제 아르바이트 수준 정도를 저는 일용 노동자로 정의를 내리고 있지만은 이건 어떤 가치 중립적인 용어로서 열심히 일을 해서도 100만원 이상을 벌지 못하는 사람을 어떤 폄하한다든지 그런 뜻은 전혀 없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이제 200에서 500만원을 꾸준히 버는 방식을 자영업자로 이제 정의를 했다 그러면은 어떤 사람한테는 200에서 500만 원이 막연 너무 벅찬 일일 것 같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 정도야 뭐 쉽게 벌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제 경험으로 봤을 때는 초기 단계에서는 한 200에서 500만 원 정도가 쉽게 꾸준히 벌 수 있는 단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논의 단계는 200에서 500만 원을 어떻게 버느냐를 떠나서 먼저 100만 원부터 벌고 100만 원 벌고 나서 그 다음을 생각하자는 단계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한번 선결 과제가 있는데 200에서 500만 원을 버는 자영업자라고 그러면은 그것이 영업이익인 것인지 아니면 자영업자의 급여인지 이것이 좀 애매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영업자는 자기가 사장이기도 하고 직원이기도 하기 때문에 자기 소득이 그 회사 이익이나 또 마찬가지이고 자기 급여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정도 소득을 갖다 회사에 더 투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가게에 그냥 쓰는 사람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월 200에서 500만 원이라는 그 소득이라는 것은 자영업을 원천으로 한 소득인 이상 월급인지 영업이익인지를 따지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꾸준히 200에서 500만 원을 벌어야 한다는 것도 중요한 짚고 넘어가야 할 대목인데요. 가령 이제 3개월에 한 번씩 이제 뭐 매매 계약을 체결해서 한 1,000만 원을 벌었다. 또는 뭐 1년 내내 아무 소득이 없다가 갑자기 뭐 5천만 원 정도는 큰 소득이 얻었다. 이런 것도 100만 원 경영학에서는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3개월이라든가 또 1년 있다 어떤 걸 성사시켜야만이 소득이 들어올 수 있다 그러면은 어떤 아무 소득, 당장에는 아무 소득이 없지만은 미실현 이익에 어떤 목을 매는 그런 삶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그 자기가 소득이 있을 때까지는 기본적인 생활비를 댈 수 없다는 얘기인데 100만 원 경영에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꾸준히 생활비도 일부 보조를 하면서 자기가 자기 나름대로 길을 개척하는 그런 방침만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은 어떤 분들은 너무 그 보수적이고 너무 목표가 낮지 않으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제 좀 다르게 생각을 하는 게 사업을 단계를 좀 낮게 접근을 해야만이 사업에 접근하기가 쉽다. 다시 말씀드려서 보통 사업하면은 뭐 몇 번 말아먹어야 그런 시행착오를 거쳐야만이 사업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또 그것이 사실일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또 조금씩 시작해서 자기 나름대로 생활하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보면 후자가 더 바람직한 방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좀 또 특이한 것은 제가 이제 100만 원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우리 사회에서 그 100만 원을 자기가 어떤 영업을 통해서 버는 사람은 그렇게 사실 많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대학교를 졸업하고 초봉이 요즘은 다 이제 100만 원을 넘는 단계이고 그 사람이 이제 그 회사 내에서 성장을 해서 정년 퇴직을 했다고 하게 되면은 결국 100만 원이라는 단위는 벌어보지 못하고 일생을 마치게 되는 결과가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뭐 제가 이제 무역 쪽에 있다 보니까 뭐 대기업에서 해외 시장을 개척을 하고 뭐 전 세계를 누비고 영업을 한 사람이 많다고 하더라도 그분이 나와서 정작 100만 원을 벌 수 있냐 그건 또 별도의 문제거든요. 사실 우리가 그 직장 생활에서 이제 급여를 받는 것 또 뭐 이익이 많이 나와서 이제 보너스를 받는다든지 상여를 받는데 하는 것은 결국 그 어떤 회사의 그 이익을 갖다가 제조 원가라든가 일반 관리비 차원에서 받는 것이 자기가 이익을 그대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은 뭐 길 가는 노점상의 그 사과 행상 아주머니처럼 자기가 돈을 벌어서 그 이익을 그대로 취하는 그런 100만 원은 벌어본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 100만 원이 어떻게 보면 쉽고도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100만 원 경영학에서는 또한 그 부동산 임대소득이라든가 금융소득, 주식 투자소득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유재산제도를 근거로 하는 자본주의에서 이런 소득도 역시 뭐 하나의 소득을 갖다가 막 제외할 필요는 없지만은 100만 원 경영에서는 구체적인 시장 현실에서 구체적인 물건을 팔고 사고 팔면서 얻은 소득만을 가지고 따져야만이 보다 정확하게 장사에 접근하는 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보면은 사실 이제 100만 원씩 이제 꾸준히 벌어야 된다 그런 내용이 그 어떤 이렇게 강의를 한다든지 하는 분들은 사실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닐 것 같아요. 그건 이제 뭐 청중들의 어떤 호기심을 끌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뭐 제가 강의를 한다고 그러면은 뭐 100만 원씩 꾸준히 먼저 버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뭐 강의를 들을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뭐 강의를 할 자격도 없는 그런 사람이 이제 지금 동영상을 통해서 이제 소개를 하고 있는 그런 형편이 있는데요. 사실 왜 제가 이제 100만 원에 이렇게 그 집착을 하게 됐는지 하는 것은 그 제 경험부터 얘기를 하는 것이 이제 순서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직장 생활을 1988년부터 96년까지 한 8년 정도를 했었는데 96년 한 8월쯤, 8, 9월쯤에 제가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이제 자영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뭐 가장인데 제가 이제 그 회사를 그만두고 자영업을 하겠다고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께서 많이 이제 걱정을 하시는 눈치였는데 지금 뭐 옆자리에 계십니다만은. 그래서 제가 이제 일단 좀 안심을 시켜드리려고 제가 그때 할 수 있는 것이 직장 생활 때 매달 10일 날 이제 급여를 어머니께 드렸으니까 그때처럼 자영업을 하면서 매달 이제 급여를 드리겠다. 다만 이제 당장은 지금 소득이 없는 상태이니까
처음에는 이제 30만 원부터 매달 드리겠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 이제 30만 원이 나중에 이제 사업이 진전되면서 한 100만 원 정도까지 이제 늘어났지만은, 아무튼 그 사업 초기에는 30만 원을 항상 그 정해진 날짜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사무실을 운영할 데가 없어서 이제 남의 책상을 빌려서 하나 빌려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이제 그 책상을 빌려주신 분 사장님께서는 그냥 쓰라고 했지만, 저도 그 좀 연체가 있으니까요. 매달 뭐 무슨 그 책상 사용료로 7만 원을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37만 원을 저는 무조건 이제 벌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제 뭐 돈 많이 벌면은 그런 건 이제 넉넉하게 드리겠다, 그런 식으로 접근한 것이 아니라, 저는 이제 요것을 먼저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장사를 접근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장사라는 건 언제 어떻게 뭐그 성사가 있을지 또 잘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그게 장사가 안 된다고 그러면 결국 뭐 기본적인 생활비라든가 책상 사용료는 낼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제가 이제 처음부터 시작한 거는 먼저 아르바이트 자리를 이제 구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책을 내게 된 것도 이제 그때 이제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조금씩 번 것이 2년이 돼가지고 여지껏 이어지게 됐는데요. 그때 이제 그 일간무역이라고 이제 무역협회 기관지가 있었는데, 그때 많이 그 구조조정이 됐기 때문에 기자가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그 프리랜서 외신 기자를 모집했는데, 우연찮게 제가 지원해가지고 거기 이제 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침에 가가지고 그 외신 기사를 갖다가 이제 취재를 해가지고 그걸 이제 우리말로 이제 번역을 해서 기사를 만드는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오전에 일을 마치고 오후에는 이제 사무실에 와서 잠깐 제 일을 하고, 저녁에 가서 이제 또 그 번역 마무리를 또 이렇게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투잡 비슷하게 그런 일을 하게 됐는데, 제가 말씀드린 투잡은 뭐 직장 생활을 하면서 뭐 다른 투잡을 잡아가지고 그런 거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렇게 어떤 자기가 어떤 고정적인 급여를 받으면서 자기 일거리를 찾고 그것이 잘 됐을 때 회사를 그만두면 되겠다는 그런 투잡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제 사업을 위해서 어떤 아르바이트를 해가면서 제 사업을 유지해 나가겠다는 그런 발상이기 때문에 좀 다른데요. 그래서 그 이제 처음에는 그 뭐 아르바이트를 해서 한 30만 원 벌었나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7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사업 초기에 저는 꾸준히 한 100만 원씩은 벌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 사생활이라든지 그런 것이 없었죠. 토요일, 일요일도 계속 매달리면서 아르바이트에 매달리면서, 다만 제가 이제 사업에 접근하는 안목이 계속 늘어날 때까지 아르바이트를 계속 했어야 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사업을 제가 이제 그 아르바이트를 하면 한 3년 정도 지나니까 사업에서 소득이 한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늘어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아도 제가 이제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될 때까지는 계속 저는 아르바이트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 방식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다른 분들이 이제 사업을 시작하는 방식하고 이제 현격한 차이가 있는 거죠.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뭐 준비를 많이 해서 거기에 집중적인 투자를 한다든지 이렇게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제 사업이 잘 될지 안 될지, 장사가 잘 될지 안 될지는 몰랐기 때문에 일단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장사를 갖다가 처음에 100만 원을 번다 그러면은 아르바이트에서 70만 원만 벌면은 장사를 해서 30만 원만 벌면 되니까 그 30만 원의 목표는 어렵더라도 좀 달성될 수는 있습니다. 그럼 30만 원이 계속 50만 원 되고 70만 원 되면은 아르바이트는 점점 덜 하더라도 결국 100만 원을 벌게 되는 셈이 아니니까, 그런 식으로 제가 이제 장사하는 접근 방식이 다른 사람들하고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저의 방식과 일반적인 그 장사 방식을 비교를 해보면은, 다음과 이제 장단점이 있는데, 일단 그 비교표를 제가 여기 그 31페이지에 써놨습니다만은, 말씀을 드리면은 장사 초기에는 뭘 해야 될지 잘 모를 겁니다. 그런데 저는 가장 하기 쉬운 일부터 찾았던 거죠. 아르바이트는 이제 당장 뭐 돈벌이가 되는 일부터 찾았습니다. 그 사업 초기에는 뭐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되는가 잡념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주 허드렛 일을 해서라도 그 하는 동안은 잡념을 많이 떨쳐낼 수 있기 때문에 허드렛 일도 찾아서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 초기에는 시간이 좀 많이 남습니다. 뭐 일을 하고 싶은데 시간이 너무 많이 남는 거죠.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자본이 없고 경험이 없을 때는 시간이 유일한 자산이기 때문에 잠자는 시간을 빼놓고는 허드렛 일 같은 걸 계속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시간을 갖다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그 친지나 지인들이 불안해한다 이런 것이 있는데요. 사업을 한다 그러면 대부분 주변 사람들이 다 말립니다. 그럼 네가 어떻게 그런 걸 할 수 있겠냐 이렇게 많이 걱정을 해주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좀 안심을 시켜드려야 되겠죠. 작은 액수나마 목표 달성이 가능한 이제 생활비와 관리비를 갖다가 자기가 설정을 해서 벌고 그걸 꾸준히 이렇게 납부하면서 자기 활동을 한다고 그러면은 최소한도 주변에서 자기 할 도리는 하면서 자기가 살아가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오히려 인정을 해주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사업한다고 그러면은 뭐 너무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lumpen 비슷하게 무의도식 하는 것처럼 여겨질 수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럴수록 오히려 더 규칙적이고 그 다음에 또 모험적인 생활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이제 아르바이트 말씀을 드렸는데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이대로 인생이 끝날지도 모른다 두려워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장사의 길에 나섰는데 뭐 아르바이트를 하다 보면은 계속 아르바이트가 이제 너무 이제 그 시간급이라 성격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너무 치다 보면 장사에 그 신경을 아무래도 덜 쓰게 되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와서는 이제 뭐가 이제 선이고 훈지인지 모르게 되죠.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아르바이트라 해도 돈을 위한 아르바이트보다 낮에 장사를 할 수 있고 밤이나 아침 새벽 같은 데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아르바이트를 선택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그 욕심이 이제 크다 보면 빨리 돈을 벌어서 남 부럽지 않게 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기 쉬운데요. 저 같은 경우는 돈이라는 것은 어떠한 그 나중 문제고 잦은 거래를 자주 해가지고 시장이라든가 아이템의 그 생리를 익힌다든가 그런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거래를 하다 보면은 이것이 뭐 어떤 것인지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 그냥 그 뭐 거래가 이렇게 많지가 않으면은 일단 경험의 양이 적기 때문에 거기서 얻을 수 있는 피드백도 적습니다. 그래서 장거래를 많이 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저는 이제 장사 초기에 이제 대처를 해가지고 여지껏 이제 그 계기가 돼서 한 14, 15년 됐나요? 그렇게 자영업을 이어오게 됐는데 이런 방식을 사실은 이제 그 사업의 길을 찾지 못하는 분한테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많이 얘기한 게 뭐 집 근처에서 할 수 있는 게 이제 우유라든가 신문 배달을 많이 권해왔는데요. 그래야 이제 낮 시간을 좀 활용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요 오해를 많이 하시죠. 내가 배운 게 얼마인데 이제 뭐 아르바이트 이거 신문 배달이나 우유 배달 하려고 내가 그렇게 살아온 줄 아느냐 이런 식으로 오해도 많이 하시는데 결국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장사라는 것은 실천력이고 그리고 결국 그 100만 원의 관계를 갖다가 어떠한 방식을 통해서든지 빨리 거쳐 나가는 분들이 나중에 또 계속 이어서 장사를 하지 그 100만 원의 고비를 넘지 못한다 그러면은 항상 그 원점으로 되돌아가서 다시 생각하는 그런 인생이 반복될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방식이 좀 힘이 든다 하시더라도 그 고비는 자기 스스로가 숙고해서 넘어선다 그러면은 오히려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일단 가속도가 붙기 때문에 200만 원에서 100만 원 경영학 오늘은 5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 아르바이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사를 시작할 때 제조업도 있고 유통업도 있을 텐데 저는 그 아르바이트부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서 제조업이라든가 그 다음 유통업은 자본과 경험이 없었을 때 그 많은 시행착오가 따를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변수가 가장 적은 상태에서부터 장사를 한번 익혀보자는 그런 뜻입니다. 제가 그 32페이지에 보면은 3억 5천만 원의 전쟁이라는 그 이종용 씨라는 분의 그 책을 소개한 대목이 나옵니다.
이분은 그 IMF 원래 시계 사업에 뛰어들었다가 IMF 당시에 이제 부도를 맞고 10년간 아르바이트만으로 3억 5천만 원의 빚을 모두 갚았다는 그런 아주 정직한 분입니다. 현재도 그 7개의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연간 한 5천만 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아르바이트로 과연 그 정도의 수익을 올릴 수 있을까 궁금해 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분은 한 달에 그 신문 배달로 70만 원, 목욕탕 청소로 60에서 80만 원, 학원차 운전으로 70에서 80만 원, 떡 배달로 150에서 180만 원 정도, 그리고 이제 신문 판촉 수당하고 폐지를 판 돈을 모으면은 한 달에 한 450만 원 정도를 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아르바이트와 달리 자기가 아르바이트에 얼만큼 이제 적극적으로 대하느냐에 따라서 웬만한 자영업보다 나은 수익을 올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저는 이제 이분의 사례를 통해서 제가 좀 아쉽게 생각을 하는 것은 처음에 이제 그 사업을 이렇게 지금 아르바이트 하는 정신으로 차근차근 접근했다 그러면은 지금쯤이면은 어엿한 중견 자영업자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분이 갖고 빚을 10년간 갚은데 한 3억 5천만 원을 빚을 갚았다고 하시는데 현재 그 제 자산이 한 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똑같은 아르바이트를 해도 저는 이제 자영업자가 됐고 그분은 이제 사업에 뛰었다가 다시 이제 아르바이트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다시 원점에 서게 된 그런 결과죠. 저는 그 한 10여 년 전부터 사업을 하다가 이제 뜻대로 되지 않아서 우리 사회에 양지가 아닌 음지에 있는 분들을 꽤 많이 봤습니다. 주로 언론에서는 주로 성공사례만 많이 나오지만은 이런 분들은 우리 주변에서 쉽사리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시작을 할 때는 이제 아르바이트부터 이제 반듯하게 장사를 한번 시작해보자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그 요즘 뭐 인기 있는 인터넷 쇼핑몰만 예를 들어봐도 한 달에 그 100만 원 정도 꾸준히 버는 그런 인터넷 쇼핑몰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한 10여 년 전에는 그 보따리 무역이라는 게 좀 유행했었는데 그때도 저는 보따리 무역을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까이 보는 사람 중에서 보따리 무역으로 매달 100만 원씩 버는 사람을 그렇게 많이 보질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장사에 대한 어떤 환상을 버리고 처음부터 이제 그 접근해 나가자는 게 그 100만 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르바이트 같은 경우를 보면은 이제 처음에 하다 보면 이제 좀 욕심이 나면 여러 개를 할 수가 있게 되는데 저는 그 이종용 씨와는 달리 당장 뭐그 한두 개의 그 아르바이트 통해서 이제 최소한의 생계가 확보되면은 좀 부족하더라도 그 정도에서 이제 마무리하고 장사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아도 장사를 통해서 생계를 유지해가는 그런 방식을 고려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아르바이트를 한다 하더라도 그 아르바이트를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그 성과가 크게 차이가 납니다. 이분이 이제 그 33페이지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상한 점을 하나 발견했다. 일하는 사람들이 너무 자주 바뀐다는 사실이었다. 신문 보급소, 목욕탕, 떡공장 어디든 마찬가지였다. 대부분의 사람은 길어도 6개월을 넘기지 못했다. 왜 진득하게 일하지 못하는 걸까? 아르바이트라고 하면 보통 필요할 때 잠시 들렀다가 쉽게 떠나는 일로 생각한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려면 일단 마음가짐부터 바꿔야 했다. 그때부터 나는 아르바이트를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아르바이트는 직업이다라고 마음을 굳혔다. 이런 방식은 상당히 그 의미심장한데요. 우리가 그 아르바이트든지 어떤 그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지만 직장 생활을 많이 직업을 많이 바꾸는 사람은 그만큼 어떤 일을 갖다 꾸준히 함으로써 얻어지는 그 효율, 그러니까 시간을 버는 거죠. 거기서 얻어지는 이익 같은 걸 체험하지 못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하게 그 경험이 없다고 하신다고 그러면 어떤 한 일을 꾸준히 해서 거기서 그것을 전보다 좀 더 수월하게 함으로써 이미 이익을 얻게 되는 셈이죠. 저도 그 이제 그 프리랜서 객원 기자 생활을 했지만은
주로 외신 기자 지망생들은 외국어 능력이 뛰어난 분이 무척 많았습니다. 저는 외국에 대한 어학력이 많이 떨어졌죠. 그럼에도 끝까지 한 사람 바로 저 혼자였는데요. 그분들은 프리랜서라는 자유직업으로서 접근한 반면에 저는 이제 그것을 하나의 직업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좀 진지하게 접근한 거죠. 그래서 그때 아르바이트 수입으로 전문 사전까지, 여기 책에는 과학기술 용어 사전, 패션 의류 사전까지도 구입을 해서 꼼꼼하게 제 나름대로 애정을 갖고 접근을 하다 보니까 그것이 숙달이 되고 가속도가 붙어서 결국 어학력이 뛰어난 사람보다 더 오래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이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다 보면 하나의 요령도 말씀을 하시는데, 아마 이거 신문 배달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보통이면 2시간이면 신문 배달이 끝나는데 어떤 날은 이제 30분이나 걸렸다는 거죠. 알고 보니까 이제 아침에 국 배달하는 사람도 있고 우유 배달하는 사람도 있다 보니까 엘리베이터가 이제 기다리는 시간이 길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무조건 10분 일찍 배달을 나갔다고 했는데,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아침에 좀 늦게 일어나가지고 출근을 하게 되면은 그만큼 이제 속도가 늦는 거죠. 그래서 정규 직원보다, 정규 기자보다 더 일찍 출근을 해가지고 미리 할 일을 다 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그분들이 이제 점심시간쯤 될 쯤에 저는 일 다 마치고 이제 나가서 제 일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저녁 때 일을 마무리를 했었고요. 그래서 그런 발상은 비유하자면 이런 것이죠. 옛날에 대옥으로 김우주 회장님께서 6.25 때 신문 배달을 하셨는데, 신문을 갖다 이제 하나 전하고 거스름돈 받고 하다 보니까 많이 이제 신문을 팔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 통해서 신문부터 뿌리고 다시 돌아오는 게 차근차근 돈을 회수하는 그런 방식으로 신문을 많이 팔았다는 그런 얘기를 과거에 제가 이제 본 적이 기억이 나는데, 마찬가지로 아르바이트도 어떤 마음가짐을 갖느냐, 그리고 그걸 통해 가지고 자기가 좀 요령이 생김으로써 그것이 하나의 이미 이제 장사 연습이 되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이제 유의해야 될 것은, 아르바이트를 해서 이제 돈을 좀 쉽게 버는 방법을 익혔으면은 거기에 너무 빠져서 결국 이제 당사를 등한시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르바이트 같은 경우는 사업 변수가 무척 적지만은 우리가 그것을 하는 이유는 좀 더 넓은 장사를 하기 위한 하나의 전 단계로서 이제 아르바이트를 접근하는 게 저는 낫다고 보는 것이, 아르바이트를 해서 결국 아르바이트로 맞출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아르바이트 생활을 하다 보면은 참 억울하게 여길 수도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거의 정규 기자보다 거의 비슷한 수준의 노동량을 가지고 이제 일을 했지만은 제가 받은 급여는 100만 원이고 그분들은 이제 300만 원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종의 비정규직 직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 비정규직 직원은 똑같이 일해놓고 왜 이제 급여는 이렇게 차이가 나냐, 그런 생각을 해보질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대신에 퇴직금도 없고 그러지만은 그 대신 시간을 자유스럽고 활용했기 때문에 그 시간에서 더 많은 소득을 얻을 수 있다고 그러면은 궁극적으로 봐가지고는 정상적인 기자직보다는 더 나은 소득을 올릴 수 있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보통 요즘은 정규직 비정규직 간의 어떤 갈등, 그다음에 88만 원 세대라고 해서 어떤 취업이 잘 안 되는 데에 따른 어떤 구조적인 모순, 이런 데서 많이 갈등하는 젊은 층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100만 원 경영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그러한 것도 하나의 그대로 받아들이고, 비정규직 직원은 똑같이 일해놓고 왜 이제 급여는 이렇게 차이가 나냐, 그런 생각을 해보질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대신에 퇴직금도 없고 그러지만은 그 대신 시간을 자유스럽고 활용했기 때문에 그 시간에서 더 많은 소득을 얻을 수 있다고 그러면은 궁극적으로 봐가지고는 정상적인 기자직보다는 더 나은 소득을 올릴 수 있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보통 요즘은 정규직 비정규직 간의 어떤 갈등, 그다음에 88만 원 세대라고 해서 어떤 취업이 잘 안 되는 데에 따른 어떤 구조적인 모순, 이런 데서 많이 갈등하는 젊은 층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100만 원 경영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그러한 것도
하나에 그대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아르바이트든지 비정규직인 노동이든지 간에 우리 눈에 차별이 만들어낸 노동, 비정상적인 노동일 뿐이지 그것도 하나의 좋은 노동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뭐든지 자꾸 일거리를 찾아내서 일거리 선택폭을 넓힐수록 그만큼 자영업의 활로는 좀 넓어진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르바이트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회부터는 어떻게 이제 반복 연습을 통해서 돈벌이의 가속도를 높이는지 거기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가 되셨네. 100만원 경영학 오늘은 6번째 강의로 반복 주행 연습으로 돈벌이의 가속도를 높여라에 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그 운전을 배운 지 한 4년 정도밖에 되질 않는데 처음에 그 운전을 배울 때 무척 그 애를 먹었습니다. 특히 코스 커브길 같은 경우에는 처음 운전할 때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책에 37페이지하고 38페이지에 보면은 박정용이라는 분이 쓴 베스트 드라이버로 가는 길 거기에 대해서 커브길 도는 요령에 대해서 잠깐 인용을 했는데 사실은 이제 드라이브 기술을 거기에 대해서 소개를 하려고 쓴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처음에 이제 돈벌이에 나서는 과정은 마치 자동차 처음 운전 배웠을 때 커브길 도는 연습하고 흡사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인용을 해본 겁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200에서 한 500만 원을 목표로 잡는다 그러면은 그 정도를 버는 급여 생활자는 많습니다. 그러지만은 자영업자가 버는 200에서 500만 원은 이와 같이 커브길 그것도 이제 아스팔트 길이 아니라 비포장도를 걷는 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에서 500 정도를 갖다가 꾸준히 벌기 위해서는 제 생각에는 커브길 돌 때 커브길을 잘 돌려면 일단 가상의 직선을 그려가지고 커브길을 갖다가 이제 빠져나오는 연습을 계속 해야 되듯이 한 100만 원 정도씩 자기가 끊어가지고 계속 돈을 버는 연습을 한다고 그러면은 결국 200에서 500만 원까지 갈 수가 있지 않냐. 그래서 그렇게 100만 원씩 끊어서 버는 연습이 자동차 처음 배울 때 커브길 도는 방식과 흡사하다 해서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저는 지금 한 4억 원 정도 되나요? 4억 5천 정도 재산이 되는 것 같은데 그 중에서 이제 사업자번은 이제 한 2억 원 정도로 좀 생각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카메라를 편집할 줄 몰라가지고 사실 옆을 보여드리지 못하는데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만 한 재고가 많을 때는 한 3억 정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많이 줄고 한 1억 2천 정도 되는데 잘 안 나가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사업자들은 그거보다 훨씬 더 떨어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제가 자영업을 한다고 해서 직장 생활 하신 분들에 비해서 별로 나을 것은 없고요. 겨우 이제 4, 5정 면해가지고 그 정도 위안을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자본 가지고는 제조업 같은 거는 하기가 좀 힘들고요. 도매업도 그렇고 소매업에다가 조금 도매업을 병행하는 정도, 그 정도 가지고 이제 제가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 정도의 자산을 갖고 저한테 그나마 이제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러면은 저는 이제 장사라는 것이 전혀 모르고 그만큼 이제 여기까지 온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 장사를 모르는 상태에서 장사를 해왔는가, 그래서 처음 장사를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어떤 부품을 취급한다 그러면은 저는 이제 부품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그랬으니까 다만 이제 먼저 한 게 이제 책상 하나 빌려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명함을 하나 또 만들었죠. 회사 이름하고 명함. 그 다음에 팩스기, 전화기. 지금 이제 휴대폰이 많이 이제 됐지만은 제가 96년에 했을 땐 휴대폰이 그렇게 일반화되어 있질 않아가지고
그것도 없이 이제 시작을 했던 거죠. 그렇게 시작을 하면서 그 이제 자기가 뭘 할지도 모르지만은 시장 같은 데라든가 또 업체를 이렇게 다니면서 부품을 취급한다 이렇게 홍보를 다녔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제일 뭐 소개할 만한 것은 이런 건데요. 장사할 때 제일 필요한 게 뭐냐면 이제 전화번호입니다. 뭐 어느 또 뭐 일반 전화번호도 좋고 업종별 그 전문 뭐 디렉토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책자 같은 거 전자정보업체 총람 뭐 이런 거 가지고 보면서 처음부터 이제 이렇게 펼치면서 이제 하나씩 이제 전화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계속 전화를 하면서 처음에는 뭐 말도 안 나오죠. 말을 이렇게 해 나가면서 저를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상대방이 이렇게 반응을 보면서 거기서 또 이제 정보도 얻고, 그렇게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이제 쭉 하다 보니까 이제 어느 날 뭐 주로 이제 저는 제조업체는 잘 모르니까 뭐 세운상가라든지 구로유통단지 공구상가 같은 데를 주로 먼저 처음에 접근을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어떤 분이 이제 전자부품을 의뢰를 해서 그게 이제 뭔지도 모르면서 이제 또 공급업체를 찾고 거기서 이제 견적을 내주고 그런 일을 계속 되풀이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그 제품이 뭔지도 모르지만은 가격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한 10% 정도 마진을 붙였나요? 그래서 해도 이 가격이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당연히 모르겠죠. 근데 그런 것들을 계속 되풀이 하면서 거래가 성사가 안 되면 이 가격이 높은 거구나. 그럼 어쩌다가 이제 거래가 되면 이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거래가 되겠구나 하는 그런 피드백을 계속 되풀이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방식의 어떻게 보면은 자충우돌식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사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정도라고 할 수도 있어요. 장사라든가 자기가 연고가 아무것도 없는데 시작할 수 있는 거는 전화기 하나하고 그 다음에 전화번호부 이거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렇게 저는 이렇게 한 수천 번을 반복을 하면서 이제 장사를 입문을 했는데, 이와 같은 방식에 대한 장단점이 많습니다. 먼저 이제 단점을 말씀드리면은 시장에 접근하기까지 너무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그렇게 열심히 하고 이제 어느 정도 시장에 대해서 알만하다, 제품에 대해서 알만하다 그러면 이제 시장에 포화 상태가 되어버린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접근하다 보면 체계적이질 못하니까 독선에 빠질 수도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장점도 또 많은 게 장사를 하는데 학력, 경험, 적성, 연고, 자본 등 아무 전제도 필요 없다. 100만원 경영학은 가방끈 길이와 무관하다. 인류의 공동 자산인 시간만 있으면 된다. 바로 시간이 전부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의 전부인 사람이 할 수 있는 아마 유일한 방식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점은 민주적이라는 겁니다. 보통 뭐 음식점 주방에서 이렇게 주방 일을 배운다고 하면 뭐 설거지부터 배운다든지 뭐 이렇게 하는데, 이 100만원 경영에서는 뭐 많이 알고 덜 알고 하는 어떤 도제 방식이 없습니다. 제가 다시 한다고 해도 이런 방식을 할 거니까 말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실천 가능한 얘기만 한다는 거죠. 제가 이제 뭐 100만원, 200만원 이렇게 해서 벌어가는 것은 제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만 얘기를 하고, 뭐 이제 경제 경영에서 보면은 뭐 정주영, 이병철, 뭐 스티브 잡스, 빌 게이츠 뭐 이렇게 좀 만날 수도 없고 만나주지도 않을 사람 얘기를 하질 않고 제가 할 수 있는 얘기만 하겠다는 겁니다. 이제 네 번째 장점은 뭐냐면은 큰 돈이요 필요 없이 언제 어디서든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해서 저는 계속 100만원을 갖다가 이제 벌면서 어떤 자동차로 치면 항상 예열이 가능한 상태에서 가속도를 낼 준비를 해왔던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직업이 없으신 분이라 하더라도 항상 어떠한 상태라든지 한 100만원을 벌고 있는 상태에서 한다고 그러면 뭘 하든지 한 200만원 이상은 점프를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100만원씩은 벌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 10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연재 과정을 통해서 많은 독자를 만난 경우가 있었는데, 그분들은 이제 그때도 저는 이제 매달 이제 뭐 우유 배달을 해서라도 매달 100만원씩 벌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분들 중에서는 그렇게 실천하는 분들이 거의 없었어요. 보통 이제 비즈니스맨 하면은 이제 외국 나들이를 자주 하는 어떤 근사한 직종으로 생각을 하지, 처음 접근을 갖다가
무척 그 깨끗한 상태에서 좀 시작하려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지만은 그 처음에 약간 좀 모양새는 좀 웃을 수 있지 모르지만은 그 길을 계속 해 나간다 그러면은 오히려 길게 봤을 때는 더 든든한 자영업자가 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뭐 요즘 뭐 명예퇴직한 분이 수준이 한 2, 3억 정도 있다 하더라도 저는 뭐 그런 돈을 뭐 사업한다고 해서 쓰시기보다는 먼저 그 돈은 놔두시고 집에 그냥 저축해 두시고 100만 원씩 한번 벌어보시라는, 그러다 보면은 장사라든가 또 어떤 세상 이치를 갖다가 직장에서 느껴보지 못했던 거를 더 생생하게 배울 수 있는 계기가